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조금 뒤인 저녁 8시부터 마지막 TV 토론을 벌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주제입니다. 토론을 펼치고요. 또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오늘은 이충영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 분위기와 그 전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충영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충영입니다. 네. 우리 이충영 대변인님은 제가 요즘 TV에서 자주 봅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동선에 항상 이렇게 좀 자리를 같이 하시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기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는 거 항상 제가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아, 참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보통 그 뭐 지역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같이 다니십니까, 보통은? 네, 전국적으로 유세 현장이 시간이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루에도 7군데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루가 정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도 거의 같이 따라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현장 대변인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기자들과도 소통하고, 또 현장에서 후보님이 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브리핑이랄까 회견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기자들 언론과 소통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뭐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고 하시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뭐 밥은 좀 드시고 다니십니까? 뭐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점심 시간 같은 때는 유세 일정이 늘 쫓기다 보니까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2시간쯤 뒤에는 마지막 TV 토론 이제 시작됩니다. 정치, 외교, 안보 주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뭐 오찬이나 이런 거 빼고는 주로 토론 준비에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런저런 비공개 면담도 있고 외부 인사들 만남이 좀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지만은 오후 늦게 당사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공약상 점검했고요. 네. 8시쯤에 TV 토론이 시작이라서 김문수 후보도 지금 여의도 당사에서 바로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요? 미리 네네. 가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가서 또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네. 이충영 대변인님, 마지막 토론은 누가 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뭐 이렇게 유세에 다니는 거는 국민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토론회가 TV 토론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하시면서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걸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차분하고 또 정정당당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왔고, 네. 오늘도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 인간 됨됨이,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준비된 모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김문수 후보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국민들, 유권자를 대하는 진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 국가 운영의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치 또 네. 외교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면한 현실 또 문제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들을 제시하고, 또 그동안에 생각해 오신 여러분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네. 제시를 할 걸로 보여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시절을 2번을 거치지 않았어요. 네네. 그동안에 행정 경험을 하면서 추진력, 성과 이런 부분들도 성과를 설명을 하실 것 같고요. 다른 후보와 대비되는 그 청렴성, 도덕성 뭐 이런 네.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이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토론인데 이런 TV 토론을 통해서 또 그 여론을 또 역전시킬 수 있는
또 이번 주 후반에는 뭐 골든 크로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 크로스 전환점이 되기를 이번 세 번째 토론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것이다.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방향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네. 정정당당함, 청렴성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도덕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주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본인의 임기는 일단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후에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개헌안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입장을 바꾼 걸로 보여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개헌 제안한 것도 뭐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공격하고. 네. 그리고 또 3년 전에도 4년 주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선거 끝나니까 뭐 언제 이런 말이 있었냐는 듯 외면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무엇보다 임기 3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 것은 당선 시에 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추겠다.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줄이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리고 그 후에는 4년제 중임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중임제와 연임제 차이죠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4년 연임제는 자칫 8년 단임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고 이게 또 연임을 한 뒤에 한 번 쉬면은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중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한번 세운 다음에 또 연임을 하는 이런 장기 집권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개헌을 위한 로드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로 일컬어지는 육공화국 체제의 어려움 헌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헌 얘기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장관으로 민간인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군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데 이 국방장관은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 다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군을 지휘해야 하는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이 할 경우에 과연 유사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잘 좀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현재도 이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장단점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일종 그 국회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즌 2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여튼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비판하는 그 부분에 그 포커스를 좀 맞추신 걸로 보이고 우리 이충영 대변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판세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대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이제 금지가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패널들 나온 거기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가상 양자 대결에서. 네.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캠프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뭐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네. 그 여론조사 시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10%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난주에 조사 시점이었고 그리고 그보다 최근의 것들이 일부는 저희가 7%, 8% 차이 나는 여론조사들도 있고 네.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여론조사는 지금 뭐 유동적이고 유동성이 많은 지금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진짜 대선 경쟁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민심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일 지지율 1%씩 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해왔고요. 네. 지금까지는 계획한 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TK 지역을 비롯해서 저희 그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층에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상황에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 또 저희가 보는 그 판단으로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도 우위에 들어서 있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현장에서 민심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재명 독재 체제는 안 된다.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더라. 이런 그 부분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고 네. 저희 당 차원에서 또 선대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지율 상승의 계획들, 로드맵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위 후보의 하락세 그리고 저희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이번 주 후반쯤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충영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그 표를 딱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그 지지층 뭐 보수 지지층 다지고 좀 약세였던 이 수도권 지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네. 그 캐스팅 보트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충청권 이런 데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면 주말쯤에 골든 크로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선두를 굳히려고 이제 총력을 다할 거고요. 네.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도 치열하게 추격해서 역전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막판 중도층 표심 붙잡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실용 외교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의 막판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거치셨다는 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하셨지만은 어떤 한 분은 성공한 도지사였고 또 한 분은 실패한 도지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정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은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이뤘던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이제 유권자들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오로지 그 거짓된 부분들로 가득 찬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진실뿐인 그리고 성과가 위주인 김문수 후보의 차이점 그리고 그 두 분 간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이재명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삼권 분립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시도하고 있는 사법부 장악
이런 시도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느니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겠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이 정권 잡으면 곧바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불순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의 눈이 매섭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영 대변인 보시기에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대법관 100명이라든지 아니면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다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죄는 전부 없애겠다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겠다. 네.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말 그대로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법부를 전체적으로 친여 성향의 자기 민주당 성향의 편향적인 인사들을 사법부에 대법원에 채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독재주가 과거 히틀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라고 불렸었는데 이것도 정권을 장악한 실세들이 대법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베네수엘라에서도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늘어난 인원을 전부 다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 사법부조차도 친정부 인사들에 의한 독재 이거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충영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지난주 7.7%포인트 차이 난 여론조사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거고요.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응답률 7%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단일화 문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의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단일화 안 되더라도 3자 구도 이렇게 가더라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준석 후보는 또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반드시 본인이 승리한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니까 자신이 이긴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계엄 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결국은 대선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 네. 지금 그렇다면 요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충영 대변인. 일단 단일화 불씨는 꺼진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일단은 놔두고 상황을 조금 더 보는 겁니까? 단일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백가쟁명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시면 어떤 단일화도 진통이 없는 단일화는 없었다. 또 갈등이 없는 단일화는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 후보가 자꾸 주장하고 있는 네. 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일화가 정치적인 셈법이나 정치적 공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좀 보수 자체의 진정한 가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단일화는 그것이 자체 하나의 수단이지 단일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같이 하고 있고 네. 또 이재명 후보의 독재 체제를 저지해야 되겠다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사실. 그렇지만 단일화는 국민들의 여망이고
또 저희로서는 국민들의 연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직 현재 결국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네. 상황은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요. 만일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명한 국민들이 결과적인 단일화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공동정부 개헌 추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죠.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 민주당은 반헌법적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임팩트,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이 부분은 이충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반헌법적인 협잡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반헌법적 협작, 야합 뭐 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이낙연 상임고문 아시다시피 원래 한덕수 전 총리와 뜻을 같이 하시기로 발표하셨던 네네. 적도 있었죠. 네네.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헌이라든지 제7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도 있었고요. 아무튼 민주당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계시고 오늘 민주당이 이낙연 상임고문의 말씀 지지 선언을 그런 어떤 비난하는 점은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굳이 따지자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3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내 3당인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독자 후보를. 네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선 기호 3번이 결번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이재명이 후보가 만일의 경우 당선이 될 경우에 조국 대표의 조기 사면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후보를 내지 않는 의석이 12석이나 되는 정당에서도 후보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많은데 특정 정치인이 정치 지도자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문수 후보는 당선되면 30조 규모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어디에 주로 쓰겠다는 겁니까? 추경 30조를 하면? 예, 아무래도 지금 세부 내용은 짜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네. 6월 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민생 같은 경우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내수 경제를 살리는 부분, 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또 통상 문제에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팀을 구성해서 추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국민 내각추천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검증해서 내각 인선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통합형 인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사를 하자. 그래서 네. 만일에 이런 부분들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내각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측근 인사들로만 많이 구성이 됐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 네. 이런 후보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이 되니까 친한계에서 반발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요거는 취소가 됐죠? 취소됐다는 얘기는 저는 알지 못하고 선대위차에서 사실 임명하는 중앙 공동 선대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에서 5선, 6선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사실 모시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인천 지역의 선거운동을 맡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선거는 뭐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당 그리고 보수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선대위도 화합 그리고 통합 이런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인선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그 인선도 뭐 네.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뭐 6, 7분이 계신데 모든 선대위 전체가 용광로가 되는 선대위가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이해하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청계재단 서초구 사무실 말고 여의도를 직접 찾아와서 김문수 후보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셨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김문수 후보야말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선거운동.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께 호소하려고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김문수 후보는 진심과 진정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우리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역전의 제왕입니다. 역전의 명수입니다. 과거 경기도 부천에서 박지원 후보를 꺾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당선을 했고 또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경기도 도지사 할 때는 유시민 후보를 꺾고 도지사를 2선을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해냈고 또 그동안의 경선 과정 그리고 후보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기적의 드라마를 써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기적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새로운 서사를 꾸려나갈 후보로서 면모를 앞으로 더 보이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